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던 날,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합니다. 그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집 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한참을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얼마나 공손하고 사랑스럽던지 제 마음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걱정도 많았지요. 우리 아들은 고지식하고 말수도 적고 다정다감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지라 과연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며느리는 그 모든 걱정을 날려줄 만큼 밝고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부터 저는 내 자식에게조차 안 해줬던 것들을 해주게 되더군요. 신혼집 알아보러 같이 발품도 팔고 가구 색깔 고를 때는 딸 가진 친구들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전 재산 중 절반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었고요. 이건 내가 너희를 믿는 마음이다. 대신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동네 근처에서 살아다오. 그렇게 말하며 집을 사줬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고 며느리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평생 효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도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나도 노년의 기댈 어깨 하나는 생겼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안심했더랬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찾아왔고 함께 시장도 보고 같이 김치를 담그며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을 땐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이 너무 짧았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먼저 연락이 끊기고 찾아오던 발걸음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며느리가 요즘 조금 예민해서 그렇다는 한결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 계속 되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았나, 혹시 말실수라도 했던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맘 먹고 아들 부부집 근처까지 산책을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붙은 종이 한 장 시댁. 출입 금지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긴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노후를 위해 외롭지 않으려고 부탁했던 그 집인데 이제는 그 문 앞에 서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여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사람들 시선도 상관없이 마치 버려진 짐짝처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칠을 알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엄마가 사줬지만 등기는 내 이름이잖아. 이젠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 며느리 뜻을 존중해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위해 이 집을 마련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고마웠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냥 지갑이었을 뿐이었구나.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와도 생일이 와도 전화 한 통 없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는 서운해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바쁘겠거니 사느라 정신없겠거니 스스로를 속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얘기하던
그 아이 한 손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다른 손엔 고급 젖병이 들려 있더군요. 반가워 인사하려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시댁이랑 완전히 손절했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솔직히 그 집 시어머니 감정 소비만 하게 해서 피곤했거든. 근데 집 사준 건 진짜 신의 한 수였지 덕분에. 남편도 내 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속 한 곳에서 무언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구나. 정도, 믿음도 다 무의미했구나. 집에 돌아와 며칠을 또 알아 누웠습니다. 몇 날 몇 일을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이토록 외롭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다시 챙기기로 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제 자산을 정리하고 조용히 제 이름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요양보험도 들고 혼자 살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이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나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젠 유언장을 써야겠다. 내 남은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려 한다. 자식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더라. 그 말 한마디에 몇 달간 얼굴도 비추지 않던 아들과 며느리가 바람처럼 달려왔습니다. 그 얼굴 참 낯설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주셔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습니다. 오히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제 자신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죽어도 오지 마라. 이젠 내 인생에 너희는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아주 오래 묵었던 무거운 짐 하나가 가슴속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라디오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오후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가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